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릴 겁니다. 네. 별일 없었죠 오늘? 오늘 큰일들 많았죠. 아, 그래요? 네. 오. 일단은 이번 주 자체가 슈퍼 조총 위크니까. 아, 그렇죠. 기업들 바쁩니다. 그리고 일단 네. 어제 미국 시장의 FOMC 이후 네. 상승부터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까지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죠. 그냥 기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헤드라인 열어주세요. 어우, 시원시원한 황 사장. 황 사장님 요즘에 시원시원합니다. 사인도 멋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쵸. 황 회장으로 부르시죠? 네. 자, 우리 젠슨 황이, 이제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거의 5%에서 6% 급등을 했었는데 다른 어떤 이슈도 흔들리지 않고 젠슨 황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HBM도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쵸. 470조 원짜리가 6%가 난리 났습니다.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한 3% 추가적으로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HBM3E 12단짜리를 이제 실물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공개된 HBM3E 12단짜리에 거기 젠슨 황이 사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젠슨 황 GTC 2024,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뭐가 붙어 있죠? 바로 approved. 네. 야, 뭘 승인했지? 네. 야, 승인했다. 막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사인만 보면, 야, 젠슨 황이 HBM3E 12단짜리를 승인한 건가? 물론 이렇게 한다고 바로 탑재되지는 않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서 고대형 메모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HBM3E 실물을 나란히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HBM3E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한 거고, 그러니까 12단짜리를 처음으로 공개한 거고, 사실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샘플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뒤처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12단짜리 HBM3E까지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가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제 어제 이미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네. 이거 사인한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HBM3E도 탑재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아까 어프로브 자체가 약간 네. 중의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게 중의적이에요? 저는 되게 낙관적으로 들리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낙관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인을 내가 직접 한 겁니다라는 사인에 대한 어프로브. 또 하나는 네. 이제 어쩌면은 HBM3E에 대해서도 내가 네. 어프로브를 했다라고 약간 좀 힌트를 준 건 아닐까. 이게 우리가 근데 영어를 잘 봐야 되는 게, 네. approve라고 했으면 네. 이게 현재잖아요. 네네. 현재는 약간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approved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거형이란 네. 말이지. 무슨 의미지? 이미 난 승인했는데 이거 아닐까요? 이미 난 승인했는데. 네. 괜히 설레발 치면 안 될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엔비디아가 요즘 핫하긴 핫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갑 오브 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옛날에는 이제 윈텔이라고 해서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이제 갑 오브 갑이었다면, 네. 지금은 뭐 엔비디아를 거스를 수 없는 없죠. 흐름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등 계속 큰 기업들의 이제 주총이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같은 날 주총을 했고, 특히나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또 대한항공, 포스코 같은 큰 기업들 주총 이야기가 네. 많아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차 주총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장제훈 사장의 이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한 250여 명 정도의 지금 주주들이 참석을 했고, 참석 주식 수는 이제 1억 5천만 정도,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 수의 74.1%에 달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주총 현장 취재를 많이 가봤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안에서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직원들도 되게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건은 뭐 무리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들 기대하신 부분이 이제 배당금이었는데, 이번 이제 기말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으로 8,4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네. 저번 연도 대비를 하면 2,400원이 올랐거든요. 오. 그 배당 성향 자체도 이제 25%를 충족을 하면서 현대차는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25에서 30% 정도 선에 이제 확실히 들어갔다고 근데 합니다. 우리가 그 2,400원 올라서 8,400원이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네네. 그럼 6,000원이었던 게 2,4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배당금이 사실 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인상액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40% 가까이 는 거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연간 배당을 했지만 이제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분기 배당 할 때마다 한 번씩 또 늘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적 정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주총장에서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저도 주총 가보면 대부분은 의장!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뭐 동의합니다! 이러고 끝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게, 그 네덜란드 연금 투자 회사인 이제 APG의 담당자라고 하는 주주가 오늘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던졌어요.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뭐 실적도 좋고 전기세 전환도 좋고 다 잘했다. 그런데 KT와 자사주 교환,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 지분 취득 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가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해달라. 네.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KT랑 이제 지분 수합을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KT 2대 주주인가로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고려 아연 쪽에서는 작년에 이제 보통주 104만 주 정도를 신규 발행을 한 거를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또 고려 아연은 대주주로 또 올라갔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 성향도 있었고, 그리고 또 KT라는 회사 자체의 특징이 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잖아요. 네, 사기업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게 좀 많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그때 당시 회장 선임, 사장 선임에까지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풍그룹과 이렇게 지금 소송도 이번에 지금 소송전까지 약간 번지긴 했는데, 뭐 본격적으로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현대차가 중간에 휩쓸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좀 약간 혼란한 거를 같이 겪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주총에서 기관 투자자인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 근데 되게 가면 쎄해요.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약간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장재원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게 뭐냐면은, KT와 자사주 교환은 일반적인 업무 협약을 넘어선 전략적 협업 목적으로 자동차 연결선과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미래 통신까지 전체적으로 협업을 강화해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현대차가 지금 KT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전기차 충전할 때도 보면 당연히 충전소만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결제단을 붙인다든지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앱이라든지 뭐 또 카드사와 연결을 다 하는 게 다 네.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KT랑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가 지금 UAM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UAM 측면에서 지금 KT와 같은 컨소시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뭐 이점이 있을 거다,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고려 아연 지분 취득은 니켈과 관련 고려 아연이 가진 장점이 충분하다고 봤다며, 시장에 의구심이 있다면은 IR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김응수 부사장이 또 보면은 이제 그 고려아연 지분 수합을 할 때 했던 그 HMG 그쪽을 또 담당을 하고 계신 네.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는 고려아연의 경우 니켈을 중심으로 협업하면서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을 모색할 거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전기차도 있지만 배터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지금 뭐 니켈을 포함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재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양극재 들어가는 소재들을 다 하나씩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전날에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좀 무효화를 해달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영풍과 지금 고려아연은 아시겠지만 뭐 그쵸, 경영권 네. 분쟁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지분 취득을 하면서 고려아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분율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32대 31 정도로 지금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풍 쪽에서는 무효화 해달라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송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타격을 현대차가 간접적으로는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이 돼서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KT와의 지분 수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잘 되네요. 네. 그리고 그 고려 아이언과의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은 되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나중에 그 고려 아이언과 영풍이 싸울 때 그렇죠. 그때 너희가 피해받으면 어떡하냐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효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뭐 앞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네. 했던 부분도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아, 기관 투자자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기관 투자가가 잘 모르고 질문한 건가? 너무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지분 구조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될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 불똥을 네. 투자자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주총회에서 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에피소드 없었어요? 그거 외에서는 아직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주총은 바로 포스코의 주총입니다. 자, 포스코 주총도 있었는데 포스코 주총에서 이번에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바로 장인화 회장의 선임 안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장인화 회장 후보자를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통과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장인화 후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 있잖아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대부분 찬성을 권고했기 때문에 네.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장인화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약간 좀 걱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숙제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일단 장인화 회장은 1988년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채비인 연구원으로 이제 포스코의 그룹에 입사를 하기 시작해서 뭐 기술투자본부장 그리고 철강 생산본부장, 사장 이런 그 직책을 지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철강통입니다. 철강통. 사실 근데 우리가 그 포스코 그룹은 이 철강이라는 주요 사업이 있지만 네.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그룹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최정우 전 회장, 네. 최정우 전 회장은 사실 재무 전문가였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통, 그러니까 철강 전문가가 왔을 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사업이 지금 약간 다운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철강에 집중하면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극적이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네. 이런 걱정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늘 나왔었는데 뭐였었냐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룹의 투톱 사업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투자 속도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혹시 소극적으로 하진 않겠죠? 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1, 2년 해온 게 아니라 10여 년간 꾸준히 했고 포스코가 그동안 신사업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중 가장 잘한 사업이 2차 전지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이런 우려를 달래는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신사업이 흔히 겪는 캐즘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얼리 어댑터에서 이제 보편화되기 그 가운데 단계죠. 캐즘 현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원가를 낮추는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네.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훨씬 보상이 클 것으로 보고 충분히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걱정했었던 어떤 투자를 혹시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가장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부문인데 철강은 사실 중국의 이 그 저가 철강 물량으로 인해서 너무 좀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강 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우려도 상당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문에 대해서는 워낙 철강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많이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 워낙 잘하던 분야긴 하니까. 근데 네. 다들 뭐 같은 걱정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산업을 좀 넘어서 이제는 배터리 산업 쪽으로 약간은 전환기에 있는데 네. 왜 하필 이때 철강통이 왔을까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터리 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약간은 좀 안 좋을 때 특히나 왔다 보니까 아마 다들 같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 또 한번 또 믿어봐야겠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바로 접지는 않을 거니까요, 사실. 그럼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투자를 그 적극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주총이 또 있었죠. 네, 오늘 대한항공 주총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주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율이 7.61%인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그 조원태 재선임에 대해서 네. 조금 약간 태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임금 보수에 대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조 회장이 작년에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32억 7,755만 원, 그리고 이제 상여금이 6억 3,960만 원 등으로 해서 총 39억 1,7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 39억 자체도 되게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어우, 네, 임금이 64% 오르면 정말 좋겠다. 임금이 64%가 올라요? 네. 총 보수액이 64%가 오르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작년에 물론 경영을 잘 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 측에서는 네. 물론 작년에 경영도 잘 했고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이제 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해서 5개 안건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내이사 재선임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온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항공이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원래는 대한항공이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 직전에 그렇죠. 코로나 직전에 HD 현대산업개발이 우리가 살게 맞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살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고는 이제 계약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는 2019년 11월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2조 5천억 원의 이제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에다가 2,177억 원, 그리고 이제 금호건설에 323억 원을 내면서 총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제 부채도 늘어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팍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이 계약을 무효를 하겠다고 하면서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깔끔하게 돌아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약금 주세요, 돌려주세요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심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서도 동일하게 아시아나 항공이 승소를 했고요. 뭐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재판부의 그 판결 내용이 조금 볼만한 게 이제 현대산업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 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금호건설이 현대산업 미래에셋으로부터
이 계약금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외 사유라고 합니다. 이게 1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지금 이번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건 역시 예외 사유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운송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여객 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부 쪽에서는 당시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네. 경영이 안 좋아졌던 거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준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산업은 조금 약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듯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항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식에서 조금 상식이 상식과는 약간 괴리가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저희가 주주총회는 오늘 3개 기업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주총 열리는 것들 봐서 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른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은 끝났고, 안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건 끝났고. 자, 다음 뉴스는, 자, 이겁니다. 이게 혹시 류종훈 기자 혹시 계약직으로 있어 본 적 있어요? 계약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인턴은 해봤습니다. 인턴? 네. 재계약 시기가 다가왔을 때 긴장감을 그럼 직접 알지는 못하시겠네요? 네, 아직 모를 것 같은데. 네. 저도 제가 직접 계약직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제 주변에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물론 안정적으로 재계약을 해주는 조직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되게 긴장을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내가 재계약 되는 거 맞나? 근데 지금 또 커머스 업계의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가 통관이랑 배송을 맡기는 업체 있잖아요. 네네. 그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시즌이 이제 오는 5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부터 1년 동안 한국의 통관과 배송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통관 계약은 5월 말에 종료가 되고 택배 계약은 6월 말에 각각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업계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도착 배송으로 빠르게 오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또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기도 해요. 뭐 한진도 가기도 하고 롯데택배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CJ 대한통운이 지금 그 도착 배송을 비롯한 풀필먼트 서비스로 인해서 거의 한 80% 정도를 소화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뭐 한진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멀티벤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의 벤더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멀티벤더를 하겠지만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이게 그러면 CJ 대한통운이 왠지 다시 할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풀필먼트로 CJ 대한통운만큼 도착 배송할 수 있는 데가 쿠팡 말고 없을 거예요. 쿠팡 말고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알리가 쿠팡한테 가서 되나 그게? 되나요? 쿠팡이 받을까요, 과연?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택지가 CJ 대한통운밖에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하고 뭐 다른 몇몇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전에 수의 계약으로 했었던 계약 조건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없을걸요. 네. 아무래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야 이번에 우리가 경쟁 입찰할 테니까 CJ 대한통운 들어오세요, 한진 들어오세요, 자 또 어디 있습니까, 롯데 들어오세요 하면은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 자체는 단가 협상에서 과거 계약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겠죠.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곧 있으면 재계약 시즌 돌아온다는 거를 업계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랐었고 대략 그때는 막 업계에서 뭐 4월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5월과 6월로 이제 날짜가 알려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CJ 대한통운이 그러면 알리랑 결별하게 될까?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물류를 하겠다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CJ 대한통운의 물류를 이용하겠습니다만 재계약을 하면서 과거 계약보다는 조금 조건이 낮아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뉴스 봤을 때 약간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게 CJ 대한통운이 지금까지 물류를 다 통합을 해서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를 한다라든지 앞으로 이제 얘네가 지금 풀필먼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도 네. 무형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쿠팡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로켓 배송, 그렇죠. 로켓 프레시 이런 게 좋아서 쓰는 건데 알리가 만약에 현재 같은 그런 이제 싸구려 제품 말고 네.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제품도 싸게 그렇게 당일 배송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이미 국내- K베뉴에 입점한 공산품 기업들이 브랜드들이 꽤 되니까요. 네.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 플랫폼은 항상 뭐 나름의 매력, 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이 내 정보 진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죠. 걱정은 항상 한켠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테무를 깔아놨지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네, 가입도 안 하고 깔아놓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괜히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뭔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카드 정보가 카드 번호가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아니면 사실 실수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네.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악독한 의도 때문에 내 카드 정보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게 팔려서 중국의 어떤 피싱 업체로부터 내 카드 정보를 이용해 내 돈이 빠져나간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빠져나갈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참 찜찜합니다. 물론 이제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경쟁으로 우리가 뭐 조금 더 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좋겠습니다만 네. 좀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GTX가 드디어 개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말에 개통을 합니다. 오. 오늘 요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노선으로 사용될 게 수서부터 동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요금이 4,450원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은 수서 동탄 구간 이제 GTX의 기본 요금이 3,200원입니다. 그리고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게 되면은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 보면서 얘기해 그림 볼까요?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A, B, C, D 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통을 한다는 게 3월 말 개통이 A 노선에서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하는 것이고요. 저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뭐 수서 동탄 3월 30일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본 요금이 3,200원이고 이제 5km마다 250원이 추가가 된다. 이거는 10km까지는 3,200원만 내고 가도 되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 돈을 더 낸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서 동탄이 총 구간 길이가 32.8km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4,450원. 수서에서 성남을 갈 때는 10.6km다 보니까 3,450원.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동탄을 갈 때는 3,950원이라고 합니다. 요금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매일 타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패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간 이용권이 또 나오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15차례 이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페이백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돌려주는 건데 K패스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수소 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 약 20% 정도 환급을 받고 청소년은 이제 3,110원 이렇게 해서 30%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070원입니다. 그러면 53.3%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GTX를 타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갈아탈 동탄에 그렇죠. 환승이 될 거냐. 네, 환승이요. 네, 환승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로 동탄에서 수소까지 오는 게 보통 75분 걸리거든요. 네. 아침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이제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배차 간격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들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제 출근 시간대에는 17분에 한 대씩 돌려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그런 대란을 조금 막아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수소역에서는 수소 고속철도의 SRT 그리고 이제 3호선, 수인 분당선 이렇게 3개 철도랑 환승이 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남역에서는 GTX A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이 이제 판교에서 여주 가는 그 노선을 말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임해역까지는 또 이렇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GTX A가 뭐 약간 뭐 꿈의 그런 네. 어떻게 보면 뭐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A 노선이 어쨌든 일부 구간을 개통을 했고 네.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전 구간 개통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B, C가 개통을 하게 되니까 경기도 쪽에서 오늘 또 새로운 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네. DEF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조금 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완료를 하자고 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이제 4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D 노선은 총 이제 한 6조 4,37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E 노선 같은 경우에는 6조 4,580원, F 노선이 4조 6,980원에서 총 한 18조 원 정도 가량 지금 들어가는 노선을 다음 달 안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GTX가 맨날 놀림을 받았던 게 무슨 전설의 용이냐. 그렇죠. 뭐 기린이냐, 혜태냐. 혜태냐. 네.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오냐. 그렇죠. 이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구간이죠. GTX 가운데 수소 동탄 구간이 3월 30일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멀리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조금 괜찮을 것 네, 같긴 동탄에 해요. 사실 이게 출퇴근이 어려웠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사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사를 생각하자니 집값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었는데 물론 약간의 교통비의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자, 뭐 간략하게 단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은행의 깡통 대출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지금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지방은행 있잖아요. 6개 지방은행에 지난해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이 8,638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한 27%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게 은행의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7%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원금은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못 갚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지방에서는 왜 그러냐? 일단 그 지방은 서울 근교에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 대출이 많다면 지방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그 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 대출이 거의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면 지방은행의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지방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자영업자분들도 좀 지역 경기가 좀 힘들어지게 됐을 때는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못 갚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지역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고 이 때문에 지방 은행들의 이 못 갚는 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지방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 서울에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네. 지방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에는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보다도.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뿌리부터
어떻게 되면 흔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소식이네요. 네, 다음 소식은 부동산 이야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상승일까요? 저는 그냥 하락일까요? 아니요, 상승 하락 아니고 네. 그냥 좀 이렇게 보합? 보합. 왠지 보합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권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이제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그러네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첫째 주 하락 전환한 이후에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이고요.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0.03%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폭 자체는 지난주에 0.05보다도 조금 줄었습니다.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2%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계속 다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아파트 하락 이야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2월, 3월 달이 이사철이에요. 네. 이사철에는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조금은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주 연속 상승으로 기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 전세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좀 너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도 아주 우리나라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동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전세가 오히려 좀 선택을 받다 보니까 네.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웃기게 그래도, 오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서울은 전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 수도권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살고, 네. 그래서 좀 투자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이게 투자가 조금 줄면은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면서 지방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기업처럼 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내일 금요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